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연합군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중동 전쟁 국면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를 돌파했고 우리 환율은 1,500원 턱밑까지 오르는 등 세계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안보 리스크가 곧바로 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상황,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상황 짚어보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의 경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학균 신영정권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 상황과 그에 따라 흔들리는 정시 등 불안한 경제 상황에 대해 시민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수진 리포터의 취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변동폭이 좀 크죠.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올라가는 폭은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락하는 폭이 좀 커서 이런 변동성은 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국이다 보니까 영향이 없을 수는 없고 전쟁 시작했으면 쉽게 끝나지는 않을 테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다는 바람은 누구나 다 할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전쟁 장기적으로 가면 아무래도 전망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증언이 많으니까 하향세로 가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또 갑자기 확 폭락하고 그런 거는 있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당장은 안 좋을 것 같고요. 장기화가 됐을 경우에는 증시는 그냥 평균을 찍으면서 그냥 서서히 올라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서 인정도 많이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국가 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증시도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뭐 이제 물건이라든지 이제 반도체 자재를 만드는 수급권에서 좀 강권이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도 좀 가지 않을까. 지금은 좋을 게 없죠. 유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고요. 현물 가격도 지금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그게 곧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빨리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아직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게 바뀌면은 점점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계속 유지되면은 당연히 시장에 네거티브 하겠죠. 변동성은 당연히 커질 거고요. 실물 경제 여파가 점점 올 거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서는 계속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회복은 하겠죠. 회복은 하는데 얼마 정도 유지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유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수급이 얼마나 꼬였는가 그게 풀릴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회복의 속도나 탄력성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김학균 센터장께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동 사태에 대해서 불안해할 것 같은데 물론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네. 또 그다지 나쁘지 않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또 아주 길어지지만 않는다면 반도체 수급 상황 등에 따라서 또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느냐,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하고 있네요. 예, 제 생각에는 전쟁이 아직 충분히 장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금융시장이 자기 돈을 걸고 미래의 모든 이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긴 하는데 금융시장이 지정학에 대해서 통찰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냥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을 잘 복기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일반적인 금융시장의 의사결정의 구조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 이후로 중동에서 대부분 이제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한 미국이 도발한 전쟁들이 91년도 1차 걸프전이 있었고 네. 2003년도 2차 걸프전이 있었죠. 또 2025년 작년 6월에는 또 미국이 이란을 또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 사례 때
주가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가지고 전쟁은 주가에 영향을 안 준다. 이거는 제 생각엔 잘못된 인과관계고요. 이 세 사례 모두 전쟁이 단기간에 끝났고 뭐 몇 달 끝났다고 하더라도 저는 91년도 걸프전 기억이 나는군요. 그냥 미국이 딱 공습을 했습니다. 전쟁은 한 2달 했지만 딱 공습한 날 거의 전쟁의 결과는 결정이 됐고 너무 잔혹한 얘기입니다마는 이 막 미군기가 공격하는 걸 우리가 비디오 게임 보듯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과거의 전쟁으로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학습 효과에 따라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쟁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아니고 과거에는 전쟁이 단기간에 끝났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았다가 적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쟁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백성호 박사님.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네. 장기전으로 접어든 겁니까? 아직은 판단을 좀 유보해 볼 수 있을까요? 전 아직은 판단을 유보하는 편인데 오늘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조금 원래는 저는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장기화되는 요인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요인이 더 양쪽에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항상 세 가지 변수를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양측이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이 미국은 강압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그 이란은 그 억지, 그 강압을 막는 억지를 계속 올리면서 협상력을 높이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 하르그 섬을 공격하면 자기네들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수출 기점을 유류 기점을 공격을 하면 자기네들은 호르무즈를 우회할 수 있는 터널이 있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있는 후사이라항을 공격하면서 이제 니네들이 이렇게 피해갈 수 없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멍군하면서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만약에 이렇게 계속 공습이 되는 과정에서 미군 피해자가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계속 실패하고는 있지만 미군 피해자가 상당수 많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명, 200명 어떻게 타격을 뭐 구축함에 잘 때렸다든지 미군 기지를 잘 타격을 해서 뭐 제가 말한 잘은 가치 중립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냥 네. 잘 타격을 해서 피해자가 많이 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을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 피해에 대한 어떤 그 응징을 하기까지는. 그래서 그런 변수 아니면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변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지금 하는 군사작전이 되게 거의 정권 교체 수준의 그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그 이란이 생각하는 영린들을 넘어서 공격을 했을 때 과연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그 두 부분.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변수거든요. 트럼프 변수가 예. 워낙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워낙 여러 분야에서 뺐는데 지금 요번에 알리 라리자니도 지금 사살이 된 걸로 나오고. 사살이 됐다고요? 예. 알리 라리자니가 어제부터 죽었다고 얘기가 나는데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10분 전에 죽었다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발표한 건가요? 예, 이스라엘 사회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시지 그룹의 수장이었던 레자 술레이마니도 지금 죽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최고위를 죽고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 그리고 왜 이 변수가 무섭냐면 지금 처음 6월달 전쟁, 작년 6월 전쟁에서 최고 지도부 20명을 죽였고 요번에 예. 50명을 죽였는데 계속 죽여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그 혁명 수비대나 그 치안 안보를 담당하는 그룹이 통제력 안에 있습니다. 그 리더의 통제력. 근데 이렇게 계속 그립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지도부에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나름 그 통제력이 있는 리더들이 하나둘씩 없어져서 중간 관리자를 최고 지도자로 지도자로 올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대 과연 이게 통제력이 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바시지라고 하는 그룹 그리고 또 그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그룹들이 어떤 위의 통제가 아닌 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무질서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또 이게 어떤 그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갖고 올지 몰라서 지금 제가 그게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장기화가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양측 이란과 미국 입장에서 이걸 장기화로 끌 요인이 별로 없다. 그리고 그런 능력도 없다라고 예. 제가 얘기는 드리겠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없지는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해병대원을 태운 상륙함이 싱가포르 인근을 항해하고 있다. 일종의 하르그섬을 이 상륙작전. 해병대 상륙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잠시 뒤에 그건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라리자니의 경우에는 상당히 최고 지도자까지로 거론되던 인물인데 지금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면 사실이라면 이란도 이 전쟁을 놓기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기존은 5개국인데 재차 이 SNS에 7개국으로 늘렸습니다.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맹에게 이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파병을 요청하는 것도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보다는요. 이거는 책임 전가과 비용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전가 부담.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쟁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이란의 핵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격을 안 했다면 이란은 2주 내에 핵무기를 가졌을 거고 나는 이란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그 국제사회에 위협이 될 거기 때문에 너네들을 대신해서 싸워줬어. 이런데 갑자기 그 전쟁의 지금 양상이 호르무즈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 그러니까 야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 니네들이 와서 해야지 나는 별로 손해가 없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에는 X에는 야 우린 유가 올라도 좋아. 우리는 셰일가스도 있고 우린 석유 수출국이야. 유가 오르면 우린 좋아. 니네들이 안 좋으니까 니네가 지켜야지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지금 이 전쟁은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거를 호르무즈의 위협이 있으니 이란과 그러니까 연합군의 전쟁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 전환이죠. 근데 이게 지금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돼서 이게 좀 의아한 거지. 미국이 이런 그 전쟁이 길어지고 불리해지면 자기가 책임 전가와 부담 전가를 위해서 늘 사용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에 아프가니스탄 2002년도에 쳤을 때는 테러와의 전쟁이었죠. 근데 나름 명분이 있었습니다. 알카에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있고 그 아프가니스탄은 이 범죄인을 인도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미국은 그 무역센터를 두들겨 맞았고 뉴욕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당 방해, 그러니까 자위권 발동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음 해 이라크를 확전해서 갈 때는 또 워딩이 바뀝니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대량 살상 무기가 있어서 우리가 대량 살상 무기를 잡으려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라크와 확전을 하죠. 예. 근데 그 확전을 했는데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거기에서 수렁을 빠져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미국은 죽어가고 미국이 돈을 쓰니까 갑자기 워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민주주의 확산. 이 모든 문제가 이런 그 극단주의자들, 테러 분자들이 이렇게 테러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여기가 독재 체제로 돼 있고 민주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확산하고 이거는 국제사회의 문제니까 다 들어와라고 계속 들어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나라가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거랑 비슷한 패턴으로 확장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책임과 비용의 전가다. 그런데 지금 너무 빠른 시대로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김학규 센터장님, 우리에게 아주 민감한 것은 바로 환율입니다. 네. 어제 17년 만에 장중 1,500원을 돌파했고 또 일전에 또 이미 1,500원을 돌파한 적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장중 1,480원 후반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으로 가다가 1,493.6원에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이 원달러 환율 이제는 1,500원대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뉴노멀이 된다. 거의 평균화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는 일단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안전자산이 뭐 금도 안전자산이다. 근데 전쟁이 나고 봤더니 금이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금 가격 떨어졌고요. 지금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건 달러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도 미국은 원유 수출국이고 어쨌든 원유 자립국인 것도 있는데요. 지금 뭐 글로벌 시장이 중동 전쟁 발발 이후에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S&P 500 지수는 고점에서 채 2%도 안 밀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서 달러가 기능하는 게 강달러 현상이 나오네요. 예, 네. 사실은 원화 약세라기보다 말씀하신 강달러입니다. 엔화 159엔까지 갔고요. 타이완 달러, 유로 전부 달러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뭐 경제 고유의 어떤 위험이 반영됐다기보다는 글로벌한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어쨌든 우리가 원유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면은 올해 기름값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원유 수입하는데 우리 달러가 많이 나가겠죠. 요 수급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좀 반도체 덕을 저는 뭐 크게 볼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원유 수입한 금액이 한 8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올해 그 국제유가의 연평균 가격이 작년보다 한 50% 정도 더 높게 연평균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한 400억 달러 정도 더 나가겠죠. 1200달러요. 네. 예, 근데 적은 돈은 아닌데 우리가 정보통신 ICT라 그래서 반도체가 포함이 된 ICT 수출이 작년에 한 200억 불 정도 하면 잘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게 뭐 이제 350억 불 월 베이스로 반도체가 그렇게 좋거든요. 그래서 물론 경제가 다 다이내믹스가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그럼 반도체도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생기는데 네. 그래도 올해 뭐 한 상반기나 이 정도까지는 제 생각에는 뭐 반도체 이미 팔기로 한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간 한 400억 불 정도 더 나가는데 지금 월 평균 작년보다 100억 불, 150억 불 정도 수출이 더 된다 그러면은 달러가 부족해서 원달러 환율이 아주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고 지금은 글로벌한 현상 물론 중동 전쟁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게 뭐 진행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뭐 전황에 따라 좌우되는 뭐 글로벌 좀 보편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좀 이해는 됩니다. 강달러다. 다른 이유보다는 우리 원화 가치 하락보다도 강달러 현상이 더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주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정시, 대만 정시나 일본 정시나 뭐 상하이 지수 중국이죠. 그다음에 항생 지수 또 홍콩인데 이보다도 우리 지수가 좀 더 급등 나가는 게 뭔가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그 3월 초에 전쟁 발발 후 이틀 동안 주가가 아주 뭐 기록적으로 급락했거든요. 3월 3일 날 주가 하락률은 우리 증시 만들어지고 하루 동안 떨어진 걸로는 가장 큰 하락률이니까 기록적인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제 생각엔 초기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그냥 좀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좀 뭐 나이브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작년 그리고 올 들어서 한국 시장이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자산은 뭐 조정의 계기가 뭐든지 간에 조정을 받을 때 급하게 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많이 오른 게 좀 정상 참작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3월 들어서 주식시장이 좀 들쑥날쑥한데 지금 우리 시장이 3월 등락률로 보면 코스피가 일본 니케이 지수 정도 빠졌습니다. 8%.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진 쪽에 속하는데 이게 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특히 우리나라는 1인당 원유 소비량이나 GDP 대비 원유 소비량이나 보면 전 세계 주요국 중 안에 다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네. 굉장히 원유를 많이 쓰는 나라고 산업 구조 자체가 중무장대형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원유가 많이 들어가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지금까지 보면 유독 뭐 한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는 3월 이틀을 제외하면 그렇게 보기는 힘든데 근데 이런 상황이 만약 장기화됐을 때 가장 취약한 나라가 어딜 거냐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좀 걱정이 됩니다. 워낙 이제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자, 이거 하나 이 예측일 수는 있는데 센터장님. 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군의 파병 여부가 결정될 경우 그러니까 결정된다는 것은 파병한다는 결정일 텐데 될지 어떨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시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금융시장이 어떻게 가늠을 못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뭐 잘 모르는 걸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계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좀 많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발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예컨대 뭐 세르비아나 독일이나 러시아나 영국이나 누구도 장기화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일의 그때 그 황제가 전쟁 치르면서 동원령을 발동하면서 국민들을 모을 때 이제 1914년 7월 달에 1차 세계대전이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가을이 되면 집에 갈 거야 했는데요. 가을이 되면 가는 게 아니라 한 5년 싸웠잖아요. 그 참호전에서 그 아주 잔혹한 소모전을 치렀는데 그래서 저는 뭐 금융시장보다는 참 뭔가 지켜야 될 어떤 약간 레드라인 같은 것들이 점점 훼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난 것도 저는 놀랬지만 4년째 싸우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통제 못하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럼 대만은 어떨까라는 걱정을 할 것 같고, 그건 뭐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자산 가격에 반영을 하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막 상상을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지정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변동성 지수라고는 빅스 지수가 VIX 지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백 박사님, 이 김 센터장님 말씀드리니까 제가 느닷없이 궁금해져서 이거 하나 여쭤보고 또 우리가 호르무즈 해부로 가보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된다.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전쟁이 길어지더라도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분리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그건 이란 정권이 무너지는 어떤 그 획기적인 건 아니죠. 그런 극적인 뭔가가 나타나면. 그래서 예. 악의 축 국가를 내가 무너뜨렸다라는 거가 만들어진다면. 아하. 지금 미국이 악의 축 국가라고 얘기를 했던 게 지금 북한, 그다음에 이라크, 이란이지 않습니까? 네. 이라크는 무너졌고 북한 남았고 지금 카메네이가 무너졌는데 카메네이 죽은 것만 갖고는 레짐 체인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진짜로 무너져서 좀 약간 신정 민주주의 체제가 다른 체제로 변환되는 뭔가가 이렇게 성과가 있으면 어찌됐건 미국 입장에서, 미국 보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적이라고 생각했던 이란이 사라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건 커다란 성과거든요. 근데 저는 11월 전까지 이란 정권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11월까지 끌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 하루에 1조 5천억 정도를 계속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 그게 이제 뭐 11월까지 9월까지 이렇게 간다면 그게 260조 300조인데 지금 그 예산도 쉽지는 않고, 예,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 증액을 안 해준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속보로는 이스라엘도 최소 3주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자, 이 이야기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하르그스입니다. 네네. 바로 이란의 석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이 관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섬에 지금 해병대 지상군 투입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란으로서도 전면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린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둔을 시켜서 지금 어떤 의도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문제는 뭐랄까요. 그 전략적 모호성을 끊는 건 좋은데 그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서 도대체 어떤 목표와 어떤 플랜들이 있는지가 가늠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시작할 때부터 정권 교체라는 얘기는 잠깐 꺼냈지만 지상군 배치는 하나도 돼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모든 군사 전문가도 얘기하지만 지상군 파견 없이 공중 강습으로 정권 교체가 된 사례가 없거든요. 뭐 리비아 같은 경우가 한번 리비아 모델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거는 부족 갈등으로 아랍의 봄 때 부족 세력 갈등이 되고 부족 가다파 부족에 반대되는 부족들이 지상군 역할을 해줬으니까 가능한 건데 전혀 가능하지 않은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하르그 섬이 지금 핵심 영린이고 어떻게 보면 80% 90% 석유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니 여기를 점령하거나 하면 이란이 무너지겠지라고 해서 그 압박 카드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어, 우리가 여기를 뺏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속 항복하지, 너네도 이거 뺏기면 끝이잖아 하고 밀어붙이는 건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일 해병 원정대대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 부대가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주둔할 수 있는 그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수복을 하더라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저는 보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상륙작전도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메시지를 줘서 압박을 좀 세게 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정도 했는데 이게 또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부대가 오지 않으면 이게 끌고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전략적 모호성을 뛰어넘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아니 이거는 아마
미군 장성들도 어떤 계획인지 잘 이걸 알고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말씀 주셨고 이게 이른바 뭐 협상의 기술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몰살됐다. 이미 이 이란은 반격조차 할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 자체적으로는 특히 이제 외무장관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첨단 무기를 아직 쓰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 이란의 드론 부대에도 계속 폭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은 아직 사용도 안 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탄도미사일 저장 창고들을 다 벙커에 놨는데 거기를 때려서 벙커버스터를 때려서 입구를 막아서 다 매장시킨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전쟁이 시작될 때 다양한 그 정보부에서 아마 1000기 정도 그 탄도미사일이 남아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걸 다 사용해서 지금 몇백 개 안 남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즉슨 자기네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기가 500개밖에 안 갖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말씀하신 첨단 무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사용한 게 세질이라고 해서 회피 기동을 하는 2000km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직접 때릴 수 있는 거를 때려서 보여줘서 공격을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다 그게 막히고 있거든요. 그 사드 미사일,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그 미사일 방어 체제로. 그래서 이게 이런 겁니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은 남아 있는 건 있는데 이걸 다 소진하면 말 그대로 이란은 협상력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억지력을 보여주고 우리 이렇게 남고 너네들의 핵심 시설을 타결할 수 있어라고 하고 보여주고 그걸 유지한 상태에서 협상이 돼야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협상을 얻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시간을 꺼서 다 소진되면 그래서 다 없어지면 이란은 그 협상력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뭐 당연히 이란 정보부나 외교부 장관인 아락치는 아직 많다 공개한 거 아직 공개 안 한 거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걸 다 소진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성원 박사께 궁금한 점 하나만 더 여쭤보고 김학균 센터장님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란이 보복 조치로 인근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의 푸자이라 항구 지금 들어오는 외신에는 아랍에미레이트 미 대사관도 포격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푸자이라 항구를 보복 타격한 이 이란이 폭격한 배경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뚫는 작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만약에 그걸 반감시키는 거죠. 뚫지 못하게 우리가 막는 데다가 이미 뚫지 못하면 그 후자이라 항을 통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지 않고 후자이라 항으로 연결된 그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오만 쪽으로 해가지고 아라비아해로 그 석유를 빼는 송유관이 있는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공격을 해서 우리가 그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 거기서는 그 통과 이거를 우리가 계속 쥐고 너네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유가를 올리는 거를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겠다라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오만에는 또 우리 대조영함이 가 있고요. 또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600만 배럴을 지금 우리가 한 라인을 통해서 더 들여오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경로가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바로 이 유가입니다. 김학균 센터장님. 바로 이 유가인데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를 했고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200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가가 $100를 돌파해서 우리 뭐 지금 최고 지정 가격제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유가의 마지노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마지노선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것만큼 어려워진다인데요. 이게 경제라고 하는 게 일종의 뭔가 자정 기능이 있거든요. 우리가 유가 150불 때를 언제 봤나요? 2007년, 8년, 2011년 이때 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기름값이 너무 높아지니까 심해에서 유전을 막 파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럴당 70불, 80불 때라 그러면 심해에 뭐 그 드릴로 파가지고 하는 게 이 사실 마진이 안 맞는데 150불 정도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디선가 새로운 공급이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시차 같은 건 있고 하고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못 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요. 이 70년대 내내 우리가 고유가로 이제 고생을 했었는데 너무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야구 야간 경기도 못하게 했어요. 기름 많이 먹으니까.
또 심지어는 프로야구는 지금 나무 배트로 하는데요. 원래 예전에 60년대는 나무 배트 썼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오일 쇼크 때 알루미늄 방망이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름을 수입하면서 달러 주면서 달러 많이 나가잖아요. 예. 그때 알루미늄 배트 저 나무 방망이를 일본에서 수입해 왔답니다. 아. 그러니까 자꾸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루미늄 배트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뭐 한 이 전쟁이 중동산 원유를 영원히 공급받지 못한다 이건 아닌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다 적응하기 마련인데 근데 문제는 상당히 좀 고통이 뒤따르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죠. 센터장님, 이 유가가 10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줍니까? 그럼요. 지금 그 유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그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것도 있고 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글로벌 소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합니다.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재에 가까운데 거기 돈을 쓰다 보면 다른 거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한 150불 정도라 그러면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한 2%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글쎄요.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건 한 0.5%포인트 정도 1.5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정도로 끌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한 2%니까 그 밑으로 경제를 끌어내리는 거니까 예. 뭐 그거는 뭐 0.5%포인트라는 게 이제 받아들이는 뭐 느낌은 다 다르시겠지만 적지 않은 성장률의 하강입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알루미늄 배트 말씀 주셨는데 실제 전 세계 2위 이 알루미늄 공급 국가가 지금 바레인인데 지금 상당히 호르무즈 봉쇄 때문에 차질을 빚는다는 또 보도도 들어와 있는데 알루미늄, 헬륨, 비료 상당히 중동을 거쳐서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요소까지. 네. 이게 지금 수급이 어려워질 경우 안 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장기적으로 그 수급이 안 된다 그러면 생산 시설을 멈출 수도 있는데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재고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개별 품목 하나하나를 어떻게 말씀드릴 만한 정보는 없지만은 뭐든지 장기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전부 비용을 높이는 일입니다. 지금 미국이 뭔가 이 무역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개입이 들어오고요. 우리가 3, 4년 전에 또 코로나를 겪었죠. 사실 차량용 반도체 칩이라고 하는 게 자동차 만드는데 엄청나게 비싸거나 그런 부품이 아닌데 동남아에서 만드는 게 딱 멈춰주니까 그냥 자동차 생산을 못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사이좋게 살았을 때 아주 뭐 경제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가장 싼데 공장 짓고 뭐 그럴 수 있었을 때는 기업들이 재고를 굉장히 작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언제든지 우리가 조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경제 외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다 보면 재고를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가 7, 80년대에 잘 나갈 때 지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재고를 최소화하면서 마진을 높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건 세계화 시대에 효율을 극단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뭔가 좀 많이 좀 쌓아놔야 되거든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 전부 비용이기 때문에 아무튼 뭔가 이제 세상이 어수선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비용이 높아지고 결국 그게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귀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100%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바레인 같은 국가 또 지금 뭐 요소나 이렇게 다 아랍에미레이트나 다 쿠웨이트 등 다 관련되는 국가들이거든요. 호르무즈 앱이 일단 봉쇄된다는 이야기는 이들 국가로부터 뭐가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 아예 봉쇄된 거는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억지력을 좀 그러니까 좀 높이려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지금 통과를 해주게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선박, 인도 선박, 그다음에 투르키예 선박은 뭐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하고 하니까 그리고 프랑스도 지금 협상에 지금 하고 있고 하니까. 저희는 뭐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뭐 조치를 취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예. 지금 이제 파병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서 파병이 되고 그걸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만약 이런 선박들 우리가 지금 물량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란과 협상을 하고 이란과 대화를 하면 이란도 그거를 하나의 억지 전략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네들의 동맹국을 만들어서 같이 공격하려고 그러고 미국은 이란은 이 동맹을 깨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우리랑 대화한 국가들은 물량을 다 빼고 자유롭게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하고 다른 선박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예. 상황이라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걱정은 우리가 파병을 어떻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또 받을 것 더 같습니다. 크게 닥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다. 네. 센터장님 일단 이 주가나 또는 경제 관련돼서 관심 많은 분들은 3월 이 FOMC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궁금한데 원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금리 인하를 좋아해서 금리 인하하는 쪽의 방향 설정을 다 예상을 하는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 동결 내지 네. 심지어는 뭐 이 연준 의장이 일단 5월까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를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금리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네요. 네. 사실 뭐 3월에는 몇 달 전에는 좀 내리지 않겠는가라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동결이 우세한데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모레 새벽에 발표가 될 텐데 뭐 별일 없으면 이제 동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비용이 올라가서 만들어지는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효과가 큽니다. 어떤 의미냐면 기름값이 올라서 예컨대 물가가 높아진다 그러면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긴축 정책은 사람들이 과잉 수요가 있을 때 많이 쓸 때 금리 올려서 과잉 수요를 억제하면서 안정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만약에 유가가 높아서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과잉 수요랑은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써서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비용이 높아져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기름값 올라가서 더 굉장히 살기가 힘든데 금리까지 올리는 그런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본질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전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그게 비용 때문에 높아지는 건지 사람들이 많이 써서 높아지는 건지 막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연준이 그 당시에도 이제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금리를 안 올리고 있다가 전쟁이 나서 미국의 물가 상승이 한 단계 높아지니까 어떻게 움직였냐 하면 보통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0.25%포인트씩 얌전하게 조정하는데 예. 그 당시에는 한꺼번에 0.75%포인트 뭐 자이언트 스텝 이랬어요. 이제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고 저는 이게 전쟁은 아닙니다마는 이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쟁을 치르는 나라들은 뭐 그 자체가 재앙인데 전쟁에 결부되지 않은 나라가 전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는 결국 공급난입니다. 지금 유가가 높아지고 이런 게 다 공급 차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럼으로써 인플레가 생기고 금리가 올라가는 게 영향을 받는 건데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과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일본의 이 소재 부품이 강한 나라 생산 시설이 파괴가 되면서 뭔가 공급이 안 되면서 물가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도 유럽 중앙은행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일본이 지진 나가지고 그 일본의 지진으로 인한 생산 차질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데 금리를 유럽 중앙은행이 2번 올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그리스에 있었던 재정위기가 아일랜드, 포르투갈, 뭐 프랑스까지 번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전쟁으로 인한 소위 말하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큰 해악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중앙은행이 오판을 내려서 금리를 올릴 수가 있고 오히려 에스의 공포를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게 금리를 올려서 기본적으로 잡기가 힘든 금리 올리는 것으로 전쟁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통제하기 힘든 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지금은 전쟁의 장기화 여부가 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중동 상황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센터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혼선을 겪는 게 백 박사님 이 하메네이의 후계자인 차남 모스타파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1차 폭격 때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팔, 심지어는 얼굴도 훼손당했다. 그런데 이 폭격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이 그 근무를 나서면서 그래도 생명은 부지했다는데 이란의 보도는 대체로 지금 안전하다, 온전하다. 그런데 직접 모습은 안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푸틴의 제안으로 수송기로 매우 비밀스럽게 러시아로 가서 이 푸틴의 관저에서 수술을 받았다. 어느 게 진실입니까? 아무도 모르죠. 지금 근데 네, 그렇게 하는데 저 지금 푸틴 러시아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알리 라리자니가 그 폭격으로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레자 솔레이만이라고 바시지의 최고 지도자도 지금 예. 오늘 사살이 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공중권과 그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러시아 수송기든 이란의 수송기가 이란을 떠서 러시아까지 가는데 그것을 미군과 이스라엘이 포착을 못하고 이렇게 했다. 그거는 조금 좀 더 확인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렇게 돼서 그 푸틴 대통령이 모스타바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기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거는 그 푸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협상 안에서 어찌됐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자기가 그 모스타바 레버러지를 그러니까 지렛대를 쓸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가타부타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러시아에서 수술을 받고 이동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뭐 그 푸틴 대통령의 그 관저에서 지금 칩거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이 더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동 상황 점점 더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경제 부분 또 이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전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학균 신영정권 리서치센터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일단 유가가 계속 신경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환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강탈 현상도 있는 거니까요. 유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전쟁의 이 위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 또는 일단락된다 하더라도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를 때 석유 제품 산업의 생산비가 6% 이상 증가하고 제조 평균 생산 비용은 0.71% 증가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른바 고유가의 고환율 쌍둥이 약재인데 수출 대기업들이 이렇게 되면 국내에 이제 생산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때 올해 이익 전망치나 이런 기업의 이 손익계산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간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이게 어느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는 달라지는데요. 뭐 무조건 안 좋죠. 제 생각에는 원가가 높아지는 거는 원유 수입하는 나라들 모두 이제 높아지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수요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반도체도 영향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유가가 높아지게 되면 어쨌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건 올리지 않건 이자율, 금리는 높아집니다. 이 이자율 금리는 돈 빌려주는 사람이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럼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더 높은 이자를 징구하는데요. 지금 그야말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반도체를 그냥 입도 선매하듯이 막 사들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짓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돈을 많이 버는 훌륭한 기업들인데 워낙 칩을 많이 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번 돈을 가지고 샀는데 이제 그 돈으로 못 사니까 차입을 해서 예, 메타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빚을 내기 시작했고요. 올 들어서 구글도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존도 회사채를 발행해서 우리나라로부터 칩을 사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그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이유가 뭐든지 간에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가장 뭐 괜찮아 보이는 반도체마저도 칩을 사쓰는 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걸 뭐 계량 분석할 일은 아닌데 수요가 둔화되는 효과가 굉장히 저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김센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빅테크 IT 기업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냥 주워 담는 수준의 HBM의 우리 반도체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여러 가지 경론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올해 연말에는 반도체 칩이 좀 남아돌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전력의 문제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는 당위성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뭔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 투자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유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또 거기 생산비에도 영향을 주는 거니까 경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작은 데서 사실 유가라고 하는 거는 작은 구멍이 아니고 큰 구멍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 파급이 되는 다이내믹스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가가 장기화되면 큰 저는 뭐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핫한 뉴스니까 센터 선생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백성우 박사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인가요? 이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이 2030년까지 이 반도체에 대한 과수요가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히려 메모리 칩 같은 경우 HBM보다도 더 많은 마진이 남을 것인데 차라리 그걸 생산했어야 됐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미국 증시에도 진출할 수 있다. 그럼 이건 호재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제 생각에는 뭐 그것도 지금의 정태적 기대로 보면 그런 저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길이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아하. 제가 닷컴 버블 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2000년 닷컴 버블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손편지도 안 쓰고 매일 컴퓨터에서 보내고 쇼핑도 컴퓨터에서 하고 뭐 음악도 우리 인터넷에서 듣는 세상을 꿈꿨거든요. 네. 근데 그 꿈이 현실화됐죠. 근데 이제 주식이라든가 투자라고 하는 거는 2000년 초에 과잉 투자가 있은 다음에 굉장히 골짜기도 있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큰 경로에 있어서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간의 과정들이 되게 울퉁불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크로 환경이 예. 바뀌게 되면요. 닷컴 버블을 말씀하시니까 확 들어오네요. 네. 자, 이제 출구 전략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향후의 상황 전황이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최소 3주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백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말할 때마다 빨리 끝낼 것이다. 빨리 끝낼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일단 유가가 미국도 지금 디젤이 5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상당히 임계점에 와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몇 주 내에 멈추는 상황으로 갈까요? 아니면 더 길어질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장기전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좀 분석을 하는데 완전한 항복 시나리오보다는 강한 압박 뒤에 그러니까 나름 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뼛속까지 승리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성과를 낸 다음에 그냥 불안정한 봉합이 될 것 같습니다. 불안정한 봉합 아니면 종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자기가 셀프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든 다음에 종전을 선언을 해야지만 이란도 받아들일 거니까 불가침 조약을 해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 종전을 선언하는데 저번이랑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저번에 이란의 핵은 불능화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 공격을 그만한다. 그러나 이란이 또다시 어떤 국제사회 위협이 되거나 우리가 되면 우리는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종전 아닌 종전. 그러니까 종전은 선언은 하지만 그래야지 이란 쪽에서도 자기도 우리는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은 체제 생존 내가 버텼다라는 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정복의 시나리오보다는 강한 압박 뒤 그래서 뼛속까지 자기가 승리라고 느꼈다고 하는 어떤 성과를 만든 다음에 불안정한 봉합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최상의 카드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두 양측이 협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게까지 유지하면서 공격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양측 다 그 능력상 그다음에 유인상 별로 그렇게 유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기준대로 설정을 해서 셀프 종전을 선언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뭐 이게 하르그 서민을 만약에 이 해병대가 투입된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백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전의 경우에는 하여튼 이스라엘과 또 이란 사이에 또 미국과 이란 사이에 또는 뭐 그 이전에는 우리가 뭐 시리아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항상 중재 국가가 있었거든요. 오만이든지 카타르든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 중재가 될 수는 있는 겁니까? 지금 그래도 어찌됐건 걸프 국가 아니면 지금 가장 큰 중재 국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중재국은 아니더라도 어떤 레버러지 지렛대를 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가장 큰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중국이랑 협상을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시 상황이고 이번에 고조가 될 거니까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을 떠나서 간다라는 게 뭐 부담이 되는 것도 분명히 변수가 있었지만 원래 미중 그 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는 게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보여주는 게 어떤 그 서로 이렇게 삿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 입장대로 지금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려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 주신 연합 그 보위 그 해상 그 뭐라 그럴까 수송대대 그 연합군에서 뜬금없이 중국을 끌어들였거든요. 중국 너도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참여하라. 동맹국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죄송합니다. 중국 이렇게 딱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가장 큰 지렛대를 가진 것은 중국이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중국인데 그 중국이 이제 이렇게 참여한다면 다른 중동 국가들도 같이 하면서 중재력을 좀 높여줄 수는 있겠죠. 백박사님 근데 중국은 참여 안 한다고 선을 그었는데 일단 아직 이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됐다는 이야기는 없는 거죠. 지금 미국 내에서는 연기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의 레버리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데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게 이 지금 중국의 연기를 요청했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사항이다 보도도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연기된다면 이게 또 상당히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어찌됐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지금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어찌됐건 중국한테 압박을 줄 수 있는 카드는 뭐 슈퍼 301조도 꺼냈지만 베네수엘라 석유하고 지금 이란 석유가 어찌됐건 못 들어가게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걸 시간을 끌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걸로 압박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중국 입장에서는 석유를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미국 통제에 들어가 버렸고 지금 이 이란 관련한 것도 미국이 지금 이란은 중국 선박은 가주게 해준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 이걸 막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중국이 자기네들 경제를 이끌어가는 값싼 석유 공급처 2개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끌면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에 대해서 가장 큰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건 중국이고 석유도 그렇고 그 군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밝혀진 정보로 따르면 최근 전쟁 개시되고 이란이 미국의 그 레이더 기지를 먼저 치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떤 거는 성공하고 어떤 거는 실패를 했는데 과연 그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을까 했을 때 다 러시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후속 분석을 보면
중국에서 갔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 중국의 위성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들이 다 전달됐다라고 하는 이란에. 이란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란에 대해서 가장 많은 핵심적인 지원 그리고 가장 석유를 가장 많이 지금 이란에 생산하는 석유의 80~90%를 중국에 다 사갔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도 하면 나름 지금도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이란이 파는 중국 이란이 파는 석유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약간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도 취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걸 이용해서 조금 시간을 끌면서 지렛대를 써서 중국에게 이란에 대해서 지금 중재국 얘기를 저한테 하셨으니까 예. 가장 큰 중재국으로 역할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모스타바가 푸틴 러시아.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러시아가 또 다른 거가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정보는 아직까지는 아직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죠.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렇지 전쟁과 연결되지 않을 때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도 이야기됐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것도 하나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중국 측은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식이나 연기 요청 여부와 관련해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현재로서는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라면서 말을 아끼는 상태인데 김 센터장님 만약에 이 전쟁 상태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된다면 무산된다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가늠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양국이 작년 경주 에이펙 이후로 서로 좀 자극을 좀 덜했죠. 예. 그러면서 그런 흐름들이 좀 단절이 있을 수 있고 또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전쟁이 단기화 트럼프가 애초부터 4주 6주 얘기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4, 6주가 거의 미중 정상회담 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걸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상회담을 못할 정도라 그러면 그것이 전쟁의 장기화되는 것에 어떤 후폭풍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쪽보다는 좀 나쁜 쪽으로 많이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미국의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해서 셀프 종전을 선언할 거던데 이란도 이란 자체의 출구 전략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백 박사님. 이란은 힘들죠. 이란의 출구 전략은 승리를 선언하는 건데 승리 선언은 딱 하나입니다. 체제 생존.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버텨서 미국이 나갈 때까지 버텼다. 우리는 승리했다. 저런 세력들이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한다. 그 카드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금리 이야기도 좀 해보는데 금리에서 중요한 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네. 이 경제방송에서도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센터장님 이게 최근에 이제 4.3%를 넘어서서 4.5% 심리적 저항선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미 국채 10년물 금리 그리고 이것이 4.5% 가까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경제적으로는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채는 미국 정부가 빚을 내면서 국채를 발행하면서 지불해야 될 이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 중후반 간다 그러면 미국이 세금 걷어가지고 채권 산 사람들에게 이자로 많이 지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재정에도 굉장히 좀 금이 갈 수 있는 레벨이고요. 또 경험적으로 금리가 한 4.5%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도 휘청휘청 거렸습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서학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떨어지길 바라고 떨어지면 우리도 충격이 있겠지만 조금 미국 금융시장이 조금 안정적인 게 오히려 전쟁이 지속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4.5% 넘어가게 되면 이제 주식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4.5%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도에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물리고 할 때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가 한 4.5% 가고 주식시장이 휘청거리니까 그때 소위 타코라고 하는 트럼프가 한 발 물러났던 또 그런 또 인계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한 4.2%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올라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일단 미국 주식도 조정, 한국도 또 주식시장이 또 세게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 센터장이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지표상으로 가장 압박받을 건 뭡니까? S&P 500 지수입니까? 미국의 유가입니까? 아니면은 미국의 금리입니까? 아니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국채 10년물 금리일까요?
뭐 제 생각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제 생각 주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뭐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주가 올라가가지고 늘어난 금융소득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이제 경제를 지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것 같고 전통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네. 바이든 정권 때 뭐 친환경 투자도 많이 하고 정부가 돈 많이 썼잖아요.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그런데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는 정권이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대체로 대통령이 연임을 하죠. 한 번 하면. 근데 연임 못한 대통령이 76년 대선에서 카터에게 줬던 포드 인플레입니다. 또 카터는 레이건한테 줬죠. 80년 인플레입니다. 예. 아버지 부시가 그 클린턴한테 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조롱당해서 경제입니다. 졌을 때도 그때도 걸프전 이후에 인플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저는 뭐 나라는 다릅니다마는 1989년에 천안문 사태도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의 물가가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이면서 그런 어떤 경제적 동인이 정치적 소요로 이제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보는 지표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인데요. 이 두 개를 합쳐서 경제학자 오쿤이라는 사람이 고통지수라 그랬습니다. 실업률은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고요. 인플레이션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데서 오는 고통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물가가 불안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금리로 자극할 테고 정치적으로는 올해 뭐 11월에 대선이 아니라 중간선거가 있긴 합니다만 예.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결국은 인플레다라는 말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인플레인데 어떤 상황이 될지. 자, 이 상황에서 백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이 왜 주한미군의 숫자를 계속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28,000명인데 45,000명. 80년대 70년대의 주한미군 숫자를 기억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또 군함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자꾸 주한미군의 숫자를 틀리는 것도 뭔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 이렇게 수치와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메시지의 발신자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의 타겟은 이제 미국 국민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렇게 있으니 프레임 전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전쟁을 치러주고 했는데 우리 우방들은 여태까지 우리가 도와줬던데 안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완전히 지금 비난의 화살을 자기한테 오는 비난의 화살을 다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시작할 때도 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프레임 전환이죠. 이건 원래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모두의 전쟁이라고 하는 프레임 전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이 핵 문제만으로 시작되는데 어찌됐건 호르무즈 해협이 되는데 이제 저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벌어지지도 않을 일이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요거도 같이 한 세트로 묶어서 너네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하는데 왜 우리가 네 전쟁을 띄워줘야 돼? 그래서 참여해서 그런 프레임 전환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지 저 숫자 틀리고 이러는 거는 그냥 지금 계속 미국이 이렇게 싸워준 전쟁인데 얘네들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소위 늘 하던 자기 지지자 결집 그리고 책임 전가 이런 것으로 보는 프레임 전환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기백 국방장관은 청해부대의 파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회 비준사항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파병 요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말해줄 수 없다. ND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외신들의 이 IB 쪽의 분석은 전쟁만 빨리 끝나면 뭐 7,500, 8,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노무라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현금화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참 주식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지금 이 세상에 제일 불확실할 것 같지만 코로나 때는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있었고 이건 분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재앙인데 투자자로서 세상에 망하는데 배팅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이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쭉 뻗은 길이라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돈의 성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질 수는 있죠. 견해를 가져야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가 거기 맞춰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런 지정학적 위기에 대해서 내가 뭘 사실 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안 되고 나의 판단이 틀리더라도 제가 좀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올랐지만 중간에 우여곡절을 잘 견디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절대적으로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예컨대 저는 뭐 주가 지수가 여기서 많이 안 빠질 거다라는 게 저의 의견인데 예. 내 생각이 틀리더라도 좀 버틸 수 있는 돈으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빠졌으니까 내가 뭐 외상으로 주식을 사고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이 1, 2개월 지나면 이 난리통이 기억 못하게 그냥 그때 그 참 시끄러운 일시적 소음이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외상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 그 변동성에 내 포지션이 청산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뭘 하셔도 자기 판단에 하시면 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절대적으로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돈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센터장님이 이미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조금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한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정부는 또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지 먼저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백 박사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요구가 아직 앞섰다는데 한 겁니다. 루비오가 얘기를 했고 연락을 예. 해서 지금 파병해서 아마 우리나라도 고심할 건데 아마 파병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동맹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두 가지만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휘 통제는 우리나라가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우리가 비용이 더 늘어나겠지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임무를 어느 임무까지 확실히 정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2003년 파병했던 것처럼 재건이나 아니면 후방 지원으로 하는 걸로 해서 조금 이 위기를 잘 현명하게 알겠습니다.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센터장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하루하루 주가가 그냥 유가에 따라 연동이 되는 변동성인데 내가 변동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두 번 맞출 수는 있어도 이제 그건 모른다고 생각하고 조금 뭐 계속 비슷한 말씀 드려서 그렇으면 여기서 주가 지수가 한 10이나 15% 정도 떨어져도 내가 견딜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혜롭게 변화할 수 있는 상황들을 잘 대처하는 능력이 우리 정부에도 필요하고 지금 이 시기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학균 신영정권 리서치센터장, 백성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